안녕하세요. 태기람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 여러분들 수험생활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많은 내용들을 보고 계실 건데 절대로 여러분들 손에서 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기출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2019학년도 중등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 2018학년도까지의 문제 유형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죠. 현장에 적용하는 내용이 유난히 많이 나왔고요. 단순히 내용을 외워서 적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서술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2020학년도부터 단답형의 비율이 줄어들고 논술형도 없어지잖아요. 동시에 서술형의 문항이 늘어나는데 변경되는 시험 유형에 비추어 봤을 때 2019학년도 중등 기출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번 시험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9학년도 중등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1번 문제 해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장특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장특법의 문제는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세부 내용을 괄호내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인권이죠. 이 내용은 처음에 법안이 나왔을 때는 없었는데 얼마 전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법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그 개정된 내용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최신의 법을 법제처에서 다운받아서 보셔야 하고요. 특히 변경되는 내용, 개정되는 내용들은 꼼꼼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니은에 대한 내용, 이거는 특별히 특수교육학이 어떤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할 정도로 좀 사람들끼리 이건 언어 영역이다, 일반 상식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의외로 이 부분이 정답률이 꽤 높았던 문항입니다. 2번 문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총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론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셔야 할 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특히 1번 문제를 보면은 이 내용은 교사들이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방안 4가지 중에 하나를 물었습니다. 문제상에서 동학년 모임과 자체 연수 등까지 힌트를 주었는데 나머지 우리가 교과별 모임이나 현장 연구 이 둘 중에 하나를 썼으면 정답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2번 교수학습 내용 역시 중요한데요. 올해는 교과교실제가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이외에 특별 보충 수업과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도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 보충 수업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서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보충 학습 과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엄연히 다른 용어잖아요. 특별 보충 수업과 보충 학습 과정. 해당 문구로는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를 살펴볼까요? 시험에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이 문제는 문제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부터 보면 박 교사의 대화에서 기억이 있어요. 기억은 정적 평가와 달리, 즉 정적 평가의 반대말을 쓰면 된다는 거죠. 정적의 반대는 뭘까요? 동적이겠죠. 하지만 교육적으로 동적 평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역동적 평가라고 하잖아요. 교육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만났던 단어 역동적 평가가 기억의 답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도 한번 살펴보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학습의 결과보다는 니은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결과의 반대말을 넣으라는 거죠. 바로 과정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안에 보면 여러분들 정답이 있는 거예요.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다면 문제만 유심히 꼼꼼히 보신다면 충분히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는 장특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특법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말 1년도 빠짐없이 매년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두 기관의 각각의 업무 그리고 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특수교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더 자주 출제되는 것 같아요. 특히 중등 선생님들은 5장의 고등교육에서 특별지원위원회 그리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대한 사항도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살펴볼까요? 5번 문제는 전환교육 영역이 나왔습니다. 전환교육에서 특히 고용의 유형 그리고 더불어서 특수교육학 개론에서 지원의 개념, 지원의 2가지 유형이 나왔는데요. 고용의 유형은 경쟁고용, 지원고용, 그리고 보호고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쟁고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통합된 환경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며 같은 임금을 받는 고용의 유형입니다.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배치 전이나 초기에 잠깐의 지원을 제공하지만 배치가 되고 나서는 대상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경쟁 고용의 특징이고요. 지원 고용은 개념적으로 경쟁 고용과 같은 점이 있어요. 통합된 환경에서 배치된다는 것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는 점이지만 차이점으로는 직무지도원, 즉 잡코치가 그 대상자를 도와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확한 정의를 보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된 작업장에서 계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적 고용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배치, 후훈련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 유형으로는 개별 배치 모델, 소집단 모델, 이동 작업팀 모델, 소기업 모델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된 기억의 내용은 이와 달리 보호고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 작업장에서 사업체 하청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쟁고용과 지원고용보다는 보호고용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지원에 대한 개념이 니은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원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연적인 지원이 있고요. 서비스 중심 지원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장애 지원 파트나 특수교육학 개론에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잘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 문제 살펴볼까요? 6번 문제처럼 이렇게 교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형태가 매년 많이 출제되는 스타일이잖아요. 영역을 먼저 살펴보면 기억의 내용은 교육학적 용어를 묻고 있고요. 니은의 내용은 장애인의 증후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는 자신의 과제 수행 능력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즉 특정한 과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을 뜻하는 자아효능감, 자기효능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높은 자아효능감은 과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성취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 결과 긍정적인 자아상도 형성하게 되겠죠. 또 이와 관련된 용어로 자아존중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아효능감이 특정한 과제 해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자아존중감은 평가의 측면을 강조한 자아개념의 특별한 유형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은 2009년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 수록된 내용인데요.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확인하기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헷갈리는 용어가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XXY형 염색체라는 것만 보면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이와 구분되는 것이 바로 XO 염색체인 터너 증후군이잖아요. 우리가 X와 Y 중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XXY 같은 경우는 여성적인 특성이 많은 남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Y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XO 같은 경우는 Y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성이에요. 근데 여성인데 XX가 아니라 XO, 즉 X가 하나 없기 때문에 좀 여성적인 특성이 부족한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후군을 보실 때는 이와 같은 각 증후군의 염색체적인 특징을 보는 것도 좋아요. 더불어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특성들 또한 많이 기출되고 있으므로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증후군 학생들이 시각적인 자료 이해에 강점을 가지는지 또는 반대로 청각적인 자료 이해에 강점을 가지는지 이에 대한 내용들은 몇 년 동안 계속 출제됐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하위 영역으로는 시각적인 자료 이해에 강점을 가지는 것은 다운 증후군이나 프레드-윌리 증후군이 있고요. 청각적인 자료 이해에 강점을 가지는 것은 윌리엄스 증후군과 약체엑스 증후군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외우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공식 시다프 청이 X라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시다프 청이 X 이렇게 외웠는데요. 더불어서 시각적인 자료 이해와 청각적인 자료 이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문제상에서. 시각적인 자료는 동시적으로 자료 이해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고요. 청각적인 자료는 순차적으로 자료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영역은 학습장애 영역이고요. 학습장애에서 학습 특성 중 수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억의 내용은 시공간 능력 또는 공간지각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의 정렬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수를 혼동해서 기입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면 바로 공간 지각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 수 있겠죠. 아래 나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이 니은이 부족해서 유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반복된 누적된 연습이 필요한다고 한 거 보면 이는 유창성에 영향을 미쳐서 반복 누적된 연습을 해야 하는 사항인 바로 숙달 또는 자동화에 해당하겠죠. 학습과 관련된 중요한 특성들을 짚어보면 주의력을 포함한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과 학습 과정별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장애 학생들이 학습 관련 특성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의 집중, 기억, 그리고 일반화가 있습니다. 주의 집중은 선택적 주의 집중, 주의 집중의 이동, 주의 집중의 유지 등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교육학적 이론으로서 바로 켈러의 ARCS 이론도 있잖아요. 이게 교육학 논술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그리고 만족감에 대한 조치들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시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대한 내용 역시 교육학의 인지처리 과정 모델 있잖아요. 감각 등록기, 단기 기억, 작동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에 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교육학 시험뿐만 아니라 특수교육학 전공으로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에 대한 내용은 일반화의 구성 요소, 환시, 행대라고 하잖아요. 환경, 시간, 행동, 대상의 일반화 그 내용들, 그리고 자극의 일반화, 반응의 일반화 이 내용들도 매우 중요하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극의 일반화 같은 경우는 학습한 것을 그대로 다른 환경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와 달리 반응의 일반화는 학습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것을 나름대로 응용해서 수행한다는 것이 반응의 일반화라는 거죠.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습 과정별 특성을 보면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 이 각 과정별 특성들 그리고 그 과정별 교사의 중재 방안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먼저 습득 단계는 최초의 학습 단계잖아요. 학습자가 아직 서툴게 수행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 기출문제에 교사의 도움 없이 서툴게 양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단계냐고 물었어요. 이게 바로 습득 단계에 해당하죠. 교사의 도움 없이는 서툴다는 거죠. 즉 학습의 최초 단계라서 아직 학습자가 잘 하지 못하는 거라고 키워드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기술이 전혀 수행할 수 없거나 서툴게 수행하는 수준이라서 어느 정도 오류가 존재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득 단계에서 교사의 전략으로는 이 정확성을 위한 피드백, 정확성에 강화를 준다는 등 이런 내용이 필요하고요. 오류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오류가 많으니까요. 더불어서 빈번한 교수의 제공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숙달 단계에서는 이 습득한 행동을 정확하고 능숙하게 수행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일정 시간 내에 오류 없이 수행한다는 거죠.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으로는 매일 책상을 정리하지만 사물함은 정리하지 못한다 였는데요. 어쨌든 사물함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학생이 이제 습득한 책상을 정리하는 것만큼은 잘 해낸다는 거죠. 제한 시간 내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확한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숙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같습니다. 숙달 단계에서는 교사의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간이 정해진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정확도뿐만 아니라 속도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하고요. 완성된 과제에 한해서 칭찬이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교사의 참여를 줄여가는 것들이 있겠죠. 다음으로 유지 단계에서는 행동에 대한 중재가 끝났음에도 잊지 않고 표적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을 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으로는 간헐적 강화나 분산 연습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 일반화 단계는 교육 및 훈련 상황과 다른 상황에서도 표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의 전략으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지도하기, 다양한 자극 이용하기,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하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